수진이 전화를 건 건 오후 4시였어요. 평소라면 약국 일이 끝난 후 집에 가는 길에 안부 전화를 하는 딸이었는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엄마, 요즘 너무 바쁘죠? 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고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수화기를 귀에 더 가까이 댔어요. 26해 동안 딸을 키워왔는데 엄마라면 알 수 있잖아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말이에요. 수진아, 엄마는 괜찮아. 그런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감기라도 걸렸니? 아니에요. 그냥 약국 일이 바빠서 좀 피곤해요. 딸이 대답하는 사이에 배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 같았는데 뭔가 급하게 움직이는 기분이 들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저녁 해놓을 테니까 오늘 집에 와서 맛있는 거 먹고 가. 얼마나 오랫동안 못 봤는데. 그런데 딸의 대답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 저 요즘 정말 바빠서요. 다음에 갈게요. 전화 너머로 누군가 문을 여닫는 소리가 또 들렸어요.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너 괜찮니? 뭔가. 엄마, 저 끊을게요. 준호 오빠가 들어왔어요. 툭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왔어요. 엄마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저와 특별히 가까웠거든요. 중학생 때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집에 오자마자 엄마한테 털어놓았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고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저한테 상의했어요. 그런 딸이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연락을 뜸하게 하는 게 정상일까요? 더 이상해진 건 딸의 말투였어요. 예전에는 엄마라고 정겹게 불렀는데 요즘에는 어색하고 딱딱한 말투로 변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듣고 있다는 듯이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 같았고요. 남편 철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여전히 부엌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철수는 25년 동안 투스타에서 복무한 군인 출신이라 표정 변화에 민감했어요. 우리 수진이가 또 안 온다고 하네요. 뭔가 이상해요. 목소리도 그렇고. 뭐가 이상한데? 말을 하는 중간중간에 멈추는 것 같고, 배경에서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전화를 갑자기 끊었어요. 철수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예전엔 일주일에 2~3번은 집에 왔었는데 말이야. 신혼이니까 남편하고 시간 보내려고 하는 건 아닐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확신했어요. 엄마의 직감은 절대 틀리지 않거든요. 수진이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누군가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딸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수진이가 나타났어요. 꿈속의 수진이는 어린아이 모습이었는데 울면서 제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엄마, 도와주세요. 저 정말 무서워요. 꿈속에서 딸이 절규하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이건 그냥 꿈이 아니야.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 내 딸이 위험에 처해 있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철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제가 수진이 약국에 가볼게요. 뭔가 이상해요. 철수가 커피를 마시다가 저를 바라봤어요. 괜찮을까? 혹시 딸이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엄마니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요. 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당신 판단이 맞을 거야. 25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직감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야.
분당에 있는 딸의 약국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가는 동안 계속 마음이 불안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싶으면서도 엄마의 직감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약국 앞에 도착해서 잠시 망설였어요. 갑자기 나타나면 딸이 놀라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약국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딸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많이 마른 것 같았고 얼굴도 창백해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딸이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진이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엄마, 왜 여기에? 어떻게 알고 왔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함께 뭔가 두려움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저는 딸에게 다가가며 자세히 살펴봤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을 뿐만 아니라 눈 밑에 진한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어요. 더 심각한 건 왼쪽 눈가에 희미한 보라색 멍자국이 보였다는 거였어요. 화장으로 가리려고 했지만 엄마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목에 두른 스카프 아래로도 뭔가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제가 부르자 딸이 급하게 손을 저었어요. 엄마, 큰 소리 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수진아, 너 많이 힘들어 보인다. 살도 빠지고 제대로 먹고 있니? 딸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요. 약국에 새로 들어온 약들도 정리해야 하고요. 하지만 제 눈에는 딸의 강제된 미소가 너무 명확하게 보였어요. 26년 동안 딸을 키워온 엄마였거든요. 그때 약국 선배인 정미선 약사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수진이 어머니시죠? 수진이가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40 초반의 여성으로 보이는 미선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수진이를 바라보는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우리 수진이가 신세 많이 지죠? 미선 씨가 잠시 수진이를 바라보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잠시 따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수진이가 깜짝 놀라며 급히 끼어들었어요. 선배, 뭔 이야기요?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엄마도 바쁘실 텐데요. 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가 발각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미선 씨가 수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수진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어 보여.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게 당연해. 우리가 도와야 해. 그 말을 들은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도와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미선 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한 곳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수진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따라왔어요. 약국 뒤편의 작은 휴게실에 앉아서 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며칠 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뭐가 힘든 건가요? 제가 다급히 물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미선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수진이 손목에 멍든 걸 봤거든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멍이요?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누가 봐도 손가락 자국이었어요. 누군가 세게 잡은 흔적 말이에요. 미선 씨가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어요. 손목뿐만 아니라 팔에도 있었고 어떤 날은 어깨 부근에도 멍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진이는 뭐라고 했나요? 문에 부딪혔다고 하거나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미선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가 15년째 약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상처는 정말 많이 받거든요. 사고로 생긴 멍과 폭력으로 생긴 멍은 모양이 다르거든요. 제 주먹이 저절로 굳어졌어요. 혹시 다른 상처도 있었나요? 더 심각한 건 없었나요? 미선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팔에도 있었고 목 부분에도 있었어요. 어떤 날은 얼굴이 부어서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끔 절뚝거리며 걷는 날도 있었고요. 저는 숨을 쉬기가 어려웠어요. 화장실에서 우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괜히 나서서 말해도 되는 건지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선배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요? 미선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일단 수진이와 진솔한 대화를 해보세요. 하지만 너무 다그치면 더 움츠러들 수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가족들한테는 더 그래요.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숨기려고 해요. 그리고 가해자가 보복할까봐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저는 미선 씨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다시 수진에게로 갔어요. 수진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톱을 물어뜯으며 계속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수진아, 엄마랑 저녁 먹자. 오랜만에 둘이서 예전처럼 삼겹살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수진이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엄마, 저 집에 가야 해요. 준호 오빠가 기다려요. 늦으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저녁 준비도 해야 하고 시어머니 약도 챙겨드려야 하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늦으면 안 된다는 말에서 뭔가 절박함과 공포가 느껴졌거든요. 수진아, 엄마가 26년 동안 너를 키우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손을 계속 만지작거린다는 거야. 지금 내가 그래.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그냥 신혼생활 적응하느라 조금 바쁠 뿐이에요. 제가 딸의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 순간 수진이가 깜짝 놀라며 손을 움츠렸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반응이었어요. 손목 부분을 감추려는 듯한 행동이었고요. 저는 그 반응에서 모든 걸 확신했어요. 수진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집에서 힘든 일이 있니? 누가 널 괴롭히는 거니?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그냥 신혼생활 적응하느라 조금 힘들 뿐이에요. 모든 부부가 다 겪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때 수진이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남편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공포로 일그러졌어요. 마치 죽음의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여보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로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이렇게 늦어? 지금 어디야? 누구랑 있는 거야? 약국 일이 늦게 끝났어요. 지금 바로 가고 있어요. 수진이가 전화를 끊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정말 가야 해요. 준호 오빠가 걱정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진아, 그 사람이 널 때리는 거니?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수진이가 깜짝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누가 들으면 어떡해요? 저희는 정말 괜찮아요. 그냥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저는 딸을 다그치고 싶었지만 미선 씨의 조언을 기억했어요.
너무 다그치면 더 움츠러들 수 있다고 했거든요. 알겠다. 하지만 언제든지 힘들면 엄마한테 연락해. 엄마가 항상 내 편이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떠났어요. 뒤돌아서 가는 수진이의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철수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보, 우리 딸이 정말 위험해요. 약국 선배가 직접 멍자국을 봤다고 해요. 철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정말인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리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저는 옛날 동네 친구인 최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희는 현재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정희야, 혹시 시간 있으면 나와 볼 수 있어? 급한 일이 있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언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심각하신데요? 저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우리 수진이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모든 정황이 그래. 정희가 즉시 대답했어요. 언니,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지금 바로 나갈게요. 30분 후에 만나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저는 수진이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약국 선배가 목격한 상처들, 전화 통화 중 들린 이상한 소리들, 딸의 변한 행동 패턴, 그리고 전화가 올 때마다 보이는 공포 반응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정희가 메모를 하며 들었어요. 언니, 일단 사위 신상부터 파악해보죠. 직장이 어디라고 하셨죠? 이름이 뭐고요? 대한정보기술 과장이라고 했어. 박준호라는 놈이야. 나이는 30이고 수진이보다 2살 많아. 정희가 노트에 적으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일단 주변 탐문부터 해보죠. 직장 동료들한테도 물어보고 이웃 사람들한테도 알아보겠어요. 그리고 언니도 며칠간 사위 집 주변을 관찰해 보세요. 단 들키면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의외로 외부 시선에 민감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찰이야, 내 남편이 전문이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틀 후 정희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만나자마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사위놈 평판이 영 좋지 않네요. 직장 동료들 말로는 성격이 급하고 술버릇이 나쁘다고 해요. 특히 스트레스 받으면 폭력적으로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더 있어? 더 심각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정희가 계속 말했어요. 회식 자리에서 후배들한테 소리 지르고 스트레스 받으면 물건 집어던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술 마시면 아내 욕을 한다고 동료가 증언했어요. 심지어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소연한 적도 있다더군요. 제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동안 내가 뭘 한 거지? 내 딸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언니,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가족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가해자들이 워낙 교묘하게 숨기거든요.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니까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해결하면 되죠. 그날 저녁 저와 철수는 사위집 근처에서 잠복을 시작했어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 안에 앉아 12층 창문을 지켜봤어요. 밤 10시쯤 술에 취한 박준호가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30분 후 집안에서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밥도 제대로 못 해놓고. 준호의 고함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아파트 쪽으로 다가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까지 올라가서 계단으로 12층에 도착했어요.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는 더욱 생생했어요. 미안해, 오빠. 다시 할게. 용서해줘. 수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26년 동안 키운 딸이 저렇게 굴욕을 당하고 있다니. 뭘 다시 해? 너는 정말 쓸모없어. 이런 간단한 것도 못해? 쾅.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마 그릇이나 컵을 던진 것 같았어요. 저는 당장 올라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했거든요. 핸드폰으로 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아야. 그런 소리도 들렸어요. 분명히 수진이가 다친 것 같았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이어서 시어머니 목소리도 들렸어요. 며느리가 이 정도도 못해? 정말 한심하네.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무능한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까지 가세해서 수진이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리가 들렸어요. 딱. 누군가 뺨을 때리는 소리였어요. 수진이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26년 동안 딸을 키우면서도 이렇게 분노한 적은 없었어요. 다음 날 정희와 만나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언니,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예요. 가정폭력이 확실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증명되었어요. 이제 행동에 나서죠. 저는 결심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일이 준호 어머니 생일이니까 시댁에 간다고 하더라. 그때 직접 확인해 보겠어. 정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혹시 충동적으로 행동하시면 안 돼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요. 가정폭력은 현행범이 아니면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가해자를 자극하면 피해자가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저는 정의를 안심시켰어요. 26년 동안 딸을 키운 게 헛된 게 아니야.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마. 하지만 내 딸을 구해내는 게 우선이야. 생일 당일 저는 수진이의 시댁 근처에 도착했어요. 아파트 경비실에서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12층을 관찰했어요. 경비원한테 택배 확인한다고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오후 1시쯤 집안에서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음식도 제대로 못 만들어 놓고. 준호의 아버지 박대일의 목소리였어요. 며느리가 이 정도밖에 못해? 생일 음식을 이따위로 해와.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시어머니 박순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저는 계단을 이용해서 12층 복도에 숨어서 귀를 기울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새벽 3시부터 준비했는데 부족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뭘 다시 만들어? 생일인데 이런 음식을 가져와.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순이의 고함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어요. 저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어요. 수진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가 위에서 내려다보며 손가락질하고 있었어요. 정말 한심하다. 한심해. 약사가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요리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일도 엉망이고. 어떻게 이런 며느리를 뒀을까? 순이가 계속 독서를 퍼부었어요. 그때 준호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손에는 접시 조각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말이 맞아. 이런 음식을 어떻게 가져와? 창피해. 친척들이 뭐라고 하겠어? 준호가 수진이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제 눈앞이 빨갛게 변했어요. 26년 동안 딸을 키우면서도 이런 분노는 처음이었어요. 미안해, 오빠. 정말 미안해.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수진이가 울면서 사과했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미안하긴 뭘 미안해? 너 같은 며느리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순이가 수진이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았어요. 그러자 수진이가 아파하며 비명을 질렀어요. 아야,
그만해주세요. 머리가 아파요. 더 심각한 건 준호의 행동이었어요. 수진이가 바닥에 떨어뜨린 음식을 집어서 수진이의 얼굴에 던졌거든요. 이걸 다시 만들어. 혀로라도 할라서 다시 만들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26년 동안 쌓아온 어머니로서의 인내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수진아. 제가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문이 벽에 부딪히는 큰 소리와 함께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박준호 가족들이 모두 얼어붙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뺨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얼굴에는 음식 찌꺼기까지 묻어 있었고요. 저는 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니, 수진아? 엄마가 왔어. 수진이의 뺨에는 선명한 손바닥 자국이 있었고 목에도 멍자국이 보였어요. 팔에는 손톱으로 긁힌 자국까지 있었고요. 제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났어요. 26년 동안 딸을 키워온 어머니의 분노가 온 집안을 압도했어요. 누가 내 딸을 때렸나요?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준호가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그냥 교육을 좀, 우리 집안 규칙을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교육? 제가 준호를 노려봤어요. 누가 누구를 교육한다고? 26년 동안 딸을 키우면서 이런 교육은 처음 봐요. 사람을 때리는 게 교육이에요? 얼굴에 음식을 던지는 게 교육인가요? 순이가 끼어들려고 했어요. 사돈님, 이건 집안일이니까 우리만의 방식이 있어요. 집안일? 제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어요. 내 딸을 때리는 게 집안일이라고요?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게 집안 방식이라고요?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그만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음식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저는 딸을 바라봤어요. 수진이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수진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엄마한테 말해봐.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해봐.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요. 그냥 제가 부족해서, 요리 실력이 부족하고 집안일을 잘 못해서. 저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내 딸이 뭐가 부족하다고? 26년 동안 키운 딸인데 내가 모를 리 없어요. 약사로 성실히 일하고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는데 뭐가 부족해요? 저는 수진이를 제 뒤로 보호하며 준호 가족들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박준호, 당신은 내 딸을 때렸고. 제 시선이 순이에게 향했어요. 박순희 씨, 당신은 내 딸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리고 박대일 씨는 그걸 보고도 말리지 않았군요. 오히려 부추겼어요. 더 심각한 건 내 딸 얼굴에 음식을 던진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대일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돈, 그게 아니라 요즘 젊은 애들이 버릇이 없어서 훈육 차원이었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26년 동안 딸을 키우면서 이런 가정은 처음 봅니다. 며느리를 때리고 모욕 주고 음식을 얼굴에 던지는 게 훈육이에요?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순이가 발끈했어요. 며느리가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요즘 며느리들이 얼마나 버릇 없는데요. 우리 때는 시댁에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제 눈에서 더욱 차가운 빛이 났어요. 버릇 없다고요? 내 딸이 어떻게 버릇 없다는 거죠? 약사로 열심히 일하고 시댁일까지 도맡아 하고 새벽 3시부터 생일 음식 준비하는데 뭐가 부족해요? 이런 학대를 당해도 참고 있는데 뭐가 버릇 없어요?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도 수진이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더 나은 며느리가 되라고. 사랑? 제가 준호를 노려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때려요?
사랑하는 사람 얼굴에 음식을 던져요? 그게 사랑이에요? 26년 동안 딸을 키우면서 사랑한다면서 학대하는 놈은 처음 봐요. 당신들이 하는 게 사랑이면 증오는 뭐예요? 수진이가 제 소매를 잡았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그냥 가요. 제발이요. 더 이상 문제 만들지 말아요. 나중에 더 혼날 거예요. 저는 딸의 말에서 절망을 느꼈어요. 나중에 더 혼날 거라는 말에서 평소에 얼마나 심한 학대를 당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늦게 왔구나. 미안해. 이제부터는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해.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저 정말 무서웠어요. 매일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뭘 해도 잘못됐다고 하고. 저는 딸을 꽉 안아줬어요. 26년 동안 딸을 키우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 적은 없었어요. 괜찮아, 수진아.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거야. 준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어요. 수진이도 저희 가족이니까 잘 챙기겠어요. 저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과했다고요? 과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범죄예요. 26년 동안 딸을 키우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과 변명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도 변명하고 있어요. 순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며느리를 잘 키우려고 한 건데 교육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제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간단해요. 내 딸과 이혼하세요. 이런 가족과는 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준호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사과드릴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심해요? 제가 냉소했어요. 2년 동안 내 딸을 괴롭힌 게 심한 거 아니에요? 때리고 모욕 주고 인격을 무시한 게 심한 거 아니고요? 당신들이 한 일에 비하면 이혼은 가벼운 처벌이에요. 그때 정의가 경찰관과 함께 나타났어요. 제가 미리 연락해 둔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가정폭력 상담소 최정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여성 청소년계 김미영 경사님이에요. 준호 가족들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경찰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경찰까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미영 경사가 수첩을 꺼내며 말했어요. 가정폭력 신고는 중범죄예요. 특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에는 더욱 엄중하게 처리합니다. 요즘은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이 많이 강화됐거든요. 저는 수진이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김 경사님한테 지금까지 당한 일들을 다 말해봐. 숨기지 말고 정확하게 말해. 일주일 후 저는 수진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증인도 많으니까요. 가정폭력 사실이 명확하니 위자료도 상당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박준호 씨는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을 예정이에요. 요즘 기업들이 직원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거든요. 수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안전할까요? 혹시 보복하지 않을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소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가정폭력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과 2년간의 고통에 대한 배상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선 약사였어요. 어머니, 수진이 어떻게 지내요? 걱정이 되어서요. 약국에서도 수진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대답했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선배님이 용기 내서 말해주신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다른 피해자들도 많이 도와주셨다면서요? 미선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에요. 수진이가 그동안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약국에서도 실수가 늘고 집중을 못하더라고요. 심지어 환자한테 실수할 뻔한 적도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후 저와 수진이는 카페에 앉았어요. 수진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왜 진작 말하지 못했는지 아세요?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제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왜였을까? 말해봐, 수진아. 부끄러웠어요. 엄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딸이 맞고 살고 있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이혼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서요. 실패한 여자라고 손가락질 할까 봐서요.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이 무서웠어요. 보복당할까 봐서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진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더 자주 연락하고 더 관심을 가져야 했는데.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잘 숨겼거든요. 매번 괜찮다고 거짓말했고요. 화장으로 멍자국도 가리고 웃는 척하면서 연기했어요. 심지어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것도 연습했어요. 들키면 더 심하게 맞을까 봐서요. 몇 달 후 저는 수진이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상담사 공부를 시작했고 새로운 약국에서 일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좋은 분 만나고 있어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가 기뻐하며 물었어요. 정말? 어떤 분인데? 어떤 점이 좋았어? 김우진이라는 분이에요. 환자들한테 정말 친절하시고 성격도 온화하세요. 제가 힘들었던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전혀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시더라고요. 본인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저를 이해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지지해 주세요. 제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면 엄마도 언젠가 만나보고 싶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해. 수진이가 웃었어요. 엄마가 무서워하실 텐데요. 투스타 출신 남편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전혀 무서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존경한다고 하시면서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일요일 오후 김우진이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수진 씨께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철수가 우진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첫인상이 좋았어요. 눈빛이 진실하고 말투도 정중했어요. 반가워요. 우리 수진이가 신세 많이 지죠. 우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신세는요. 오히려 제가 수진 씨께 많이 배우고 있어요. 힘든 상황을 이겨낸 용기, 그리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려는 마음이 정말 대단해요.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진은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어울렸고 수진이를 배려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어요. 저녁 후 우진이 떠나면서 저와 철수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수진 씨는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제가 잘 지켜드리겠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수진 씨가 원하는 속도에 맞춰가겠어요. 그날 밤 가족들이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가 저와 철수에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이제 정말 행복해요.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리고 저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요.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 거예요. 제가 딸과 남편의 어깨에 팔을 올렸어요.
우리 가족은 앞으로도 늘 함께야.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지켜주자. 그리고 다른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도 도와주자. 석양이 지는 거실에서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투스타에서 25년 복무한 아버지, 새로운 시작을 당당하게 준비하는 딸, 그리고 가족을 위해 늘 기도하는 어머니.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따뜻한 모습이었어요. 수진이가 창밖 노을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과거의 상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힘이 될 거예요. 저는 딸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 평생 내 딸을 지켜주겠다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딸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수진이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이 진짜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인 것 같다. 엄마가 구해주신 덕분에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나와 같은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진정한 사랑도 만들어 가고 싶다.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